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지배하는 서울의 밤. 태하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의 렉서스 차량은 한강의 불빛을 가르며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지루한 비즈니스 포럼이 끝난 직후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의 암호화된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그 전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과도 같았다. 목소리는 젊었지만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부회장. 최민준이 주도하는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프로메테스라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최민준의 경영 방식에 의구심을 품어왔다. 그의 무자비하고 비윤리적인 일처리 방식은 태아그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조각이 그의 손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차를 세웠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단서가 담긴 장소와 시간만을 알려준 채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했다. 최민주는 단순한 부패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다.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고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 로비로 다시 차를 몰았다. 내부 고발자가 말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넘겨받기 위해서였다. 긴장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인적이 드문 복도로 향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그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전화를 받았다. 나다. 약속 장소가 변경됐다. 지금 바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는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통화의 모든 신경을 집중한 채 가장 가까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선 곳은 정적이 흐르는 하얀 공간이었다. 대리석 벽과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가 통화에 집중하며 몇 걸음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히 담은 입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심코 들어온 이곳이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시사주간지 진실과 정의회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녀 역시 태하그룹의 비리를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고 오늘 이곳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수상한 남자가 당당하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강지훈은 값비싼 옷을 입고 권력을 믿고 무례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재벌가의 망나니로 보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변태로 규정했다. 강지훈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까? 그는 여자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며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막혔다. 오해요.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통화를 하는 게 오해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 경찰이 출동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최민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어렵게 잡은 내부 고발자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질 터였다. 그는 간절하게 해명하려 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급한 전화 때문에. 하지만 그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는 오히려 한서연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태도가 뻔뻔한 변명과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권력자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요.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호신술로 단련된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강지훈의 팔을 꺾어 뒤로 잡았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지훈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건장한 체격의 그였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녀의 기술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통화가 끊겼다. 꼼짝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인생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와서 당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던 자의 인생까지 내가 걱정해줘야 하나요? 그녀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사회에서 마땅히 격리되어야 할 범죄자일 뿐이었다. 복도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화장실 안에 소란을 듣고 몰려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준의 거대한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이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 하나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한 여자의 정의감에 의해 꼼짝없이 변태라는 낙인이 찍힌 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될 운명에 놓였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멀끔한 남자가 가녀린 여성에게 팔을 꺾인 채 제압당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강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굴욕적인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와 낡은 서류 뭉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강지훈은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냉혹한 현실의 공간이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형사가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고 있었다. 형사는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전형적인 가진 자의 일탈 행위라고 단정 짓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태아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직함 한번 거창하시네요. 형사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비꼼이 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는 중요한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잠시 정신이 팔려 그의 논리 정견한 설명은 그러나 형사의 편견을 뚫지 못했다.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통화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할 만큼 중요한 통화가 대체 뭡니까? 요즘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흉흉한 겁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별도의 공간에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어 내려갔다. 남자의 인상착의, 수상쩍은 행동, 그리고 여자 화장실이라는 명백한 범죄의 현장. 그녀의 펜 끝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정의로운 기자의 소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그저 또 한 명의 위선적인 권력자에 불과했다. 한편 이 소식은 빛의 속도로 태하그룹 부회장 최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이 여자 화장실에서 변태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에게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눈에 가시 같던 강지훈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서초경찰서로 가. 절대 이 일을 가볍게 넘기게 해선 안 돼. 언론에도 슬쩍 흘려. 대하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저런 파렴치한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이야. 최민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끔한 양복 차림의 사내 두 명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하그룹 법무팀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강지훈의 변호를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행동은 교묘했다. 그들은 담당 형사와 잠시 면담을 하는 척하며 은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본부장님께서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 저희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들의 말은 강지훈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불리한 암시를 던지며 사건을 키우고 있었다. 진술을 마치고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한서연의 귀에 이 모든 상황이 조금씩 들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상식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임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면 어떻게든 조용히 사건을 수습하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저들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기자적 직감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법무팀 소속이라는 남자 중 한 명이 복도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고요한 경찰서 복도에서는 그의 말이 희미하게 남아 들려왔다. 네, 부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본부장 놈,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프로메테스 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가 언론 쪽에도 손을 써서 그냥 단순한 변태 성범죄자로 만들면 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회장님 프로메테스 변태로 만든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프로메테스, 그것은 태하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이름이었다. 그녀 역시 그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취재 중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무심코 취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 들킨 자의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거대한 함정에 빠진 자의 처절한 몸부림, 혹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자의 절망감이었다. 한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혹시 거대한 음모의 장기말이 되어준 것은 아닐까? 이 형사가 취조실에서 나왔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강지훈의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의 진술이 워낙 확고하고 증거도 명백해서 일단 유치장에 수감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지훈 측 사람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가는 것을 한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해 온 하이에나들이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차가운 쇠고랑을 손목에 찬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며 한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당신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굳건했던 그녀의 정의감과 확신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의심과 불안감만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문고리를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잡아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불구속 수사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밤새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눈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고 마이크들이 그의 입으로 돌진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하그룹 본부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강지훈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카메라 렌즈들을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최민준이 짜놓은 판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기서의 어설픈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낳을 뿐이었다. 그가 간신히 기자들을 뚫고 자신의 채에 올라탔을 때 회사의 공식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대기 발령 통보. 내용은 간결했지만 냉혹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는 회사 출입카드와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연달아 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하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그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내쳐진 신세가 되었다. 자신의 미니멀한 아파트로 돌아온 강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집안은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다. 그는 TV를 켰다. 모든 뉴스 채널이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재벌가 임원의 추악한 이중 생활, 엘리트의 비뚤어진 성윤리,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기정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최민준의 미디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는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인격살인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사운 채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과 태아그룹에 대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프로메트스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태아그룹의 내부 자료와 과거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태아그룹 내에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청렴한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최민준 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사사건건 제동을 걸며 대립각을 세워온 유일한 임원이었다. 그녀는 업계 정보를 다루는 선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강지훈 그 사람 유명하지. 최민준 라인 애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이잖아. 얼마 전 주주총회에서도 프로메트스 사업의 예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서 최민준 얼굴에 똥칠을 했다더군. 아마 단단히 찍혔을 거야.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변태가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내부의 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거 대상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제거 작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당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강지훈의 사진을 보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지치고 분노한 표정.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섣부른 정의감과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기자는 펜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오보를 낸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다시 태아그룹의 프로메트스 사업 관련 파일을 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예산안, 해외 법인과의 계약서들, 평범해 보이는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이 눈에 띄었다. 진실의 꼬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 시스템에서는 차단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최민준을 의심하며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자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켜고 몇 겹의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었다.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순순히 잡아먹힐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살아남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지만 사냥감 역시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갈고 있었다. 한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번호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설정보원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실장님, 저예요. 사람을 하나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태아그룹의 최민준 부회장 뒤도 좀 캐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가 쓴 첫 번째 기사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쓸 두 번째 기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회사에서 잘린 이후 그는 낮에는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밤에만 활동했다. 최민준의 감시망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유령처럼 행동해야만 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옛 부하 직원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 내부망에 아직 남아있는 프로메테스 관련 초기 데이터를 빼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지하 주차장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하 직원은 약속대로 USB 하나를 건네주고 황급히 사라졌다. 강지훈이 막채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육중한 그림자 세 개가 불쑥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협적인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돈을 받고 고용된 해결사들의 그것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강지훈 본부장님 되시죠? 저희랑 잠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가 결코 평화로운 대화가 아닐 것임은 불보듯 뻔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상황을 파악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민준 부회장이 보냈나 강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강지훈은 정장 재킷을 벗어 던졌다. 학창시절 복싱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상대를 셋이나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는 몸을 숙여 피하며 남자의 복부에 강한 펀치를 꽂아 넣었다. 그러나 잠시의 틈을 노리고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둔탁한 타격음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옆구리에 강한 발길질을 당하며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사내들이 그를 둘러싸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주차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근처에 주차된 차에 도난 경보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다.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쓰러진 강지훈을 향해 경고의 말을 뱉었다. 이건 그냥 경고일 뿐이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사실 그 경보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서연이 자신의 차 키를 눌러 일부러 작동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정보원에게 강지훈의 뒷조사를 부탁했고 그가 오늘 밤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몰래 뒤를 쫓아왔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온몸이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장면과 괴한들의 얼굴 일부가 흐릿하게나마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강지훈이 단순한 변태가 아닌 거대 음모의 피해자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훈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차로 향할 때 한서연은 용기를 내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인기척을 느낀 강지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경계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그의 눈에는 적의와 불신이 가득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내 비참한 꼴을 구경하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연은 그의 상처 입은 얼굴과 찢어진 옷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지. 당신의 그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뽑혔으니까. 그는 그녀를 지나쳐 차 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한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것부터 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영상을 몰차 끝까지 본 뒤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다시 쏘아보았다.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 이걸로 또 무슨 기사를 쓰려고?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입니다.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찰서에서 엿들은 대화 내용과 밤새 조사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최민준 부회장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리고 강지훈이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함정에 빠졌다는 자신의 추론까지. 강지훈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특종 욕심에 눈이 먼 기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다. 그날 밤 내가 통화하던 상대는 내부 고발자였소. 최민준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지. 그 전화 때문에 정신이 팔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고,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 된 그 순간의 진실이 처음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정보의 조각을 맞추며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을 어렴풋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언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자였고 자신은 최민준의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었다. 좋소. 뭘 원하지? 그가 물었다.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진실 보도요. 최민준 부회장과 태하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강 본부장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적의와 불신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가 되어야만 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위태로운 연합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이 마련한 비밀 아지트는 서울 외곽의 낡은 인쇄소 2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늙은 인쇄소 사장의 배려로 얻은 공간이었다.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곳. 세상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벽에는 태아그룹의 조직도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흐름도,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복잡하게 붙어 있었다. 중앙의 낡은 테이블 위에는 강지훈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USB의 데이터들이 수십 장의 보고서로 출력되어 널려 있었다. 어색한 연합의 첫 번째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전문가였다. 그는 출력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서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으며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여기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라는 회사,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해외 기술 제휴업체지만 실제는 조세회 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입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R&D 비용 중 30%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최민준이 숨겨놓은 검은 돈의 흐름이 드러났다.
한서연은 그의 설명에 감탄하며 그가 왜 면도날이라 불렸는지 실감했다. 그녀가 몇 달간 추적해도 희미하던 의혹의 윤곽이 그의 합류와 함께 명확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낸다면 한서연은 누가 연관되었는지를 파헤쳤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사설정보원과 옛 동료 기자들, 심지어는 검찰청 내부의 소식통까지 그녀는 강지훈이 지목한 유령 회사들의 등기 이사 명단을 확보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최민준의 먼 친척이거나 그의 운전기사,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두 사람은 밤낮을 잊은 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며 거대한 비리의 퍼즐을 완성해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스모킹건, 바로 내부 고발자가 언급했던 비자금의 원본 장부였다.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서연이 말했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낼 열쇠를 쥐고 있어요. 강지훈은 그날 밤의 통화를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짧고 다급했던 대화.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너무 긴장해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뭔가 암호 같은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는 눈을 감고 통화 당시의 상황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흩어지는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이카루스의 날개를 확인하세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카루스의 날개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서연이 물었다. 신화 속 인물의 이름. 그것은 너무나 뜬금없는 단서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강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최민준 부회장. 그는 소문난 그리스 로마 신화 마니아입니다. 자신의 개인 서버나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에 신들의 이름을 붙이는 취미가 있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카루스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파일 혹은 서버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아그룹 재무팀의 비공식 서버 중 하나일 겁니다. 강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재무팀의 조직도를 벽에 붙이고 이카루스 서버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희미하던 내부 고발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았다. 최근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고 잠적한 재무팀의 박현우 차장. 한편 강지훈이 자신의 예상보다 조용히 지내는 것에 의심을 품은 최민주는 김 실장을 호출했다. 강지훈 그놈, 요즘 뭐하고 지내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놈이 아닌데.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계속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최근 저희 그룹 주변을 캐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지훈을 경찰서에 신고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최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다. 원수 같던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가능성.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그 둘, 눈도 깜빡이지 말고 24시간 감시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해야겠어. 그는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강지훈이가 우리 경쟁사인 YJ그룹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기밀을 넘긴 것처럼 꾸며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저놈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야 해. 최민준의 보이지 않는 그물이 강지훈과 한서연의 목을 향해 조용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찾아낸 박현우 차장의 흐릿한 증명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최민준의 손이 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실을 향한 추격전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현우 차장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그의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의 아내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현금 인출기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아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숨을 곳을 찾듯 그는 자신의 연고가 전혀 없는 외딴 곳으로 가족들을 피신시킨 것이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마침내 박현우가 숨어있는 낡은 민박집을 찾아냈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문틈으로 겁에 질린 박현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강지훈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박 차장님,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최민준 부회장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서연 역시 간절하게 그를 설득했다. 차장님이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차장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박현우는 마침내 그들을 방 안으로 들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최민준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카루스 서버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민박집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의 사냥개들이 그들보다 한 발 늦게. 하지만 결국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젠장 강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USB를 움켜쥐었다. 그는 박현우와 한서연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뒷문으로 세 사람은 어둠을 뚫고 민박집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곧이어 김 실장을 필두로 한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놓치지 마, 반드시 잡아. 김 실장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시골의 밤,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좁은 논두렁 길을 지나고 어둠이 깔린 강변을 따라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박현우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강지훈과 한서연은 거의 그를 양쪽에서 부축하다시피 하며 달려야 했다.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와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한 순간 강지훈은 강변에 정박해 있던 작은 낚싯배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두 사람을 배에 밀어넣고 밧줄을 끄는 뒤 있는 힘껏 배를 강으로 밀어냈다. 배는 천천히 강 중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둑에 도착한 사내들은 강물 속으로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을 추격할 방법은 없었다. 일단 최악의 위기는 넘긴 셈이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세 사람은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의 안도감도 잠시. 박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저들 손에 제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이 USB를 드릴 테니 제발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는 강지훈의 손에 USB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권력 앞에 무너져버린 한 개인의 비극적인 초상이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마침내 최민준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넣었지만 그 비수를 휘둘러줄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고 말았다. 강지훈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박 차장은 이 안에 몇 겹의 암호를 걸어놨을 겁니다. 쉽게 열어볼 수 없도록. 한서연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가는 첫째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폭탄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폭탄의 신관을 작동시키느냐였다. 최민준의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이 암호를 풀어야만 했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 아지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째 강지훈과 한서연은 손에 넣은 USB의 암호를 풀기 위해 씨름했지만 박현우가 걸어놓은 보안은 철옹성처럼 단단했다. 단순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복잡한 알고리즘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최민준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인데 이쪽 분야에서는 천재로 불리는 친구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일만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강지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암호화된 특수 휴대폰을 꺼내 동기에게 연락을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서연의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다. 그녀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얼굴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단독 태아그룹 강지훈 본부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출국 금지 및 체포영장 발부. 기사의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강지훈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YJ그룹의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그가 YJ그룹 관계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과 그의 해외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거액이 입금된 가짜 거래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최민준이 준비한 플랜 B가 마침내 가동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한서연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지난번의 변태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다. 최민준은 강지훈을 단순한 파렴치 안에서 회사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둔갑시켜버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돌아섰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곧이어 그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지급 정지되었다. 최민준은 그의 돈줄을 완벽히 차단하여 그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압박은 한서연에게도 들어왔다. 그녀의 소속 신문사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기자, 미안하네. 위에서 자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하더군. 태아그룹에서 우리 신문사의 모든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해왔어. 이사회의 결정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과 정의의 기자가 아니었다. 언론사의 보호막과 기자라는 신분을 모두 빼앗긴 채 그녀 역시 강지훈과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되어버렸다. 아지트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돈도, 직업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심지어 마음 편히 숨어있을 이 공간마저 얼마나 더 안전할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경찰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무력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본부장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암호화된 휴대폰을 다시 손에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대학 동기, 제로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천재 해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 상자 안의 내용물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른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재밌겠는데 주소 보내. 통화를 끄는 강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것을 되돌릴 유일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경찰이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는 한서연을 이끌고 아지트의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도망자 신세였다. 돈도 아군도 없이 온 세상이 그들의 적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얼굴도 모르는 해커의 손가락과 아직 열리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뿐이었다. 그들이 새롭게 몸을 숨긴 곳은 천재 해커 제로의 아지트였다. 서울의 낡은 전자상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곳은 어지럽게 널린 컴퓨터 부품들과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 찬 사이버 요새였다. 제로는 깡마른 체구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신들린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박현우가 남긴 USB를 자신의 메인 서버에 연결하고는 중얼거렸다. 이 양반, 보통 꼼꼼한 게 아니네. 오중으로 암호화를 걸어놨어. 국정원 서버급 보안이야. 시간은 흐르는데 암호 해독의 진행률은 거북이처럼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최민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태아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을 산업 스파이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파면함과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종 절차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룸에는 태아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여들었다. 최민주는 의장석에 앉아 비장하면서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준비한 발표 자료를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범죄 행각을 입증한다는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 경찰서에서 엿들은 대화 녹취, 강지훈 필습 동영상,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분석표를 들고 대검찰청의 특수부 칼자비로 불리는 유정인 검사를 찾아갔다. 유 검사는 처음에는 정직당한 기자와 수배범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한서연이 내미는 증거들의 정교함과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건 나라를 뒤흔들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곧, 곧 모든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검사님께서 그때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정인 검사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제로의 아지트에서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의 진행률 바가 99%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젠장, 마지막 관문에서 막혔어. 제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이사회 생중계 영상을 지켜보던 강지훈이 소리쳤다. 잠깐 최민준 부회장의 개인 갤러리 개관일 그게 마지막 암호일지도 몰라. 그는 최민준의 허영심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로가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입력하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다. 파일의 이름은 Prometheus Ledger Final이었다. 이사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최민주는 강지훈의 파면 동의안을 최종 가결하기 위해 의사봉을 들었다. 그럼 강지훈 본부장의 파면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나타난 것은 최민준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힌 빽빽한 비자금 장부의 엑셀 파일이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박현우 차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프로메테스 사업은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주는 사색이 되어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것 거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제로의 해킹은 태아그룹의 내부 서버가 아닌 외부 위성 회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성 변조가 되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강지훈이었다. 모든 증거가 스크린을 통해 폭로되고 있을 때 한서연은 노트북으로 그 모든 파일을 유정인 검색에 전송하며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최민준이 이성을 잃고 단상을 향해 달려가 노트북을 부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회의실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을 대동한 유정인 검사였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며 얼어붙은 최민준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정인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회의실 뒷문으로는 한서연의 연락을 받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최민준은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왕국의 한복판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사냥꾼은 마침내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 최민준 부회장이 이사회 회의실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태아게이트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태아그룹 본사를 덮쳤고 최민준의 비자금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그 견고했던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속보를 쏟아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규모와 그 돈이 어떻게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강지훈과 한서연이 넘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을 거침없이 불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동맹은 파멸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검찰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더 이상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이자 핵심 참고인이었다. 며칠 후 검찰은 강지훈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그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호텔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해프닝 역시 거대한 음모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며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태아그룹은 장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다. 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살아남은 이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룹의 정상화를 이끌어줄 비상경영위원장의 자리를 제안했다. 과거 그를 내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강지훈은 오랜 고심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것은 권력욕이 아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한서연은 다시 기자로 돌아왔다. 진실과 정의의 편집국장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에게 태하 게이트 탐사보도팀의 팀장 자리를 맡겼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길이 남을 심층 기획 기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기사가 실린 신문은 연일 매진 사태를 기록했고 그녀는 그 해의 기자상을 휩쓸며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우뚝 섰다. 어느 날 저녁 비상경영위원장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강지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서연이었다.
기사 잘 봤습니다. 한 기자님,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경계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한서연의 목소리에도 따뜻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상대방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었다. 적의와 오해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져 있었다. 강지훈은 통화를 끊고 위원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폭풍이 지나간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이제 무너진 성을 재건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서연은 자신이 처음 썼던 호텔 변태남에 대한 짧은 단신 기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이야.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끝났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가고 서울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다.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태하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거듭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투명성과 윤리 경영이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따뜻한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는 과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 되었다. 그녀는 태하 게이트 이후에도 여러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진실의 수호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래의 기자들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기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상 너머 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 역시 끔찍한 오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담담하게 고백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증명해 보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지훈과 한서연은 북촌의 한적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긴박함도, 서로를 경계하는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편안한 동료처럼 잔잔한 미소와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찻잔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평화로운 시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원장님과 기자님이 아닌 강지훈과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 호텔에서 내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복도로 갔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랬다면 저는 아마 평생 특종 한 번 못 잡아본 평범한 기자로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강지훈 씨는 언젠가 최민준의 손에 제거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그날 제가 당신을 변태라고 소리치며 경찰서로 끌고 갔던 게 우리 두 사람 모두를 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을 올감했던 끔찍한 오해와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만남. 한 남자의 사소한 실수가, 한 여자의 성급한 정의감이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기이한 서사였다. 그들은 찻집을 나와 고즈넉한 북촌의 돌담길을 나란히 걸었다. 더 이상 많은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연인 사이의 뜨거운 감정과는 다른 전우애에 가까운 단단하고 굳건한 감정이었다. 서로의 가장 비참하고 약한 모습을 보았기에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한서연이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강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단은 태하그룹을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되물었다. 한서연 씨는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 뭐 늘 똑같죠.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또 다른 진실들을 찾아다녀야죠.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닿아 있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는 남자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좇는 여자.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거대한 폭풍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잘못 들어선 화장실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말.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